자, 개항 이후 교역 구조의 변화 보겠습니다. 여기서 배우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건 정치적인 이야기야. 1876년에 강화도 조약 이후에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기 전까지 정치적인 문제를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다면, 이번 시간에는 다시 1876년으로 돌아와서 강화도 조약 이후에 우리나라 경제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으며,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입을 했는데 우리나라를 침입할 때 정치적인 부분뿐만 아니고 경제적인 부분은 일본과 다른 제국주의 열강이 어떤 식으로 침입을 했는지 우리가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선 강화도 조약 직후의 무역 형태를 봅시다.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이 맺어지고 1882년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이라는 청나라와의 조약이 맺어져. 그 조약 이후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우선 강화도 조약 이후의 변화를 먼저 봅시다. 자, 강화도 조약 직후의 무역을 거류지 무역이라고 부르는데, 거류지라는 건 뭐냐? 우리나라가 강화도 조약으로 3개의 항구를 열었어. 부산, 인천, 원산을 열었단 말이야. 여기가 개항장인데, 이 개항장은 외국인들에게, 특히 일본인에게 개방한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외국인들이 머무는 지역이 있단 말이야. 그런 지역을 거류지라고 부르고 다른 말로 조개라고도 불러. 그럼 여기에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뭘 했겠어? 당연히 무역을 하기 위해 왔겠지. 그래서 거류지의 외국 상인과 우리나라의 소비자를 연결하는 무역 형태가 거류지 무역입니다. 그러면 왜 굳이 이런 무역이 만들어지느냐? 자, 외국 상인은 개항장 심리 이내에서만 무역 활동이 가능해. 그 바깥으로는 못 나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개항장이 있으면 개항장 심리 바깥으로는 못 나가. 근데 대부분의 소비자는 개항장 바깥에 살고 있겠지. 부산, 인천, 원산에만 우리나라 사람이 사는 게 아니고 다른 지역에 훨씬 많이 살고 있잖아. 그래서 거류지에 있는 외국 상인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중간 상인의 존재가 필요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왜 개항장 심리 이내에서만 가능하냐? 봐. 강화도 조약을 맺은 다음에 추가 조약을 맺은 무역과 관련된 조약이 조일 수호 조교 부록이야. 여기에 보면 일본국 인민이 부산 항구에서 통행할 수 있는 도로의 이정 간격은 부두로부터 기산하여 동서남북 각 직경 심리로 한다. 심리 바깥에서만 통행할 수 있고 그 바깥으로는 못 나간다는 거야. 그래서 심리 이내에서만 무역 활동이 가능하다는 거지. 자, 이 과정에서 그럼 당연히 외국인, 일본 상인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상인이 필요하겠지. 여기 봐봐. 외국 상인, 소비자. 그럼 이 사이에 이 상인들은 당연히 우리나라 상인이 개항장 객주도 되고 행상, 선상 옮기는 사람들, 객주, 행상 뭐 이런 사람들, 중간에 이 생산자와 소비자와 외국 상인을 연결하는 상인은 우리나라 상인이 될 수밖에 없어. 심리 바깥으로 못 나가니까. 여긴 개항장이야. 개항장 바깥으로 못 나가. 외국 상인은. 소비자는 바깥에 있어. 요 사이를 연결해 주는 게 우리나라 상인이고, 이 과정에서 당연히 우리나라 상인들도 돈을 벌게 되겠지. 중간 상인으로서 역할을 하니까. 그래서 거류지 무역이 발달을 해. 자, 그럼 주로 일본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갖다 판 게 뭐냐? 자, 조선에 영국산 면직물을 들여와 판매를 한다. 당시 영국은 산업혁명으로 면직물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영국산 면직물이 우리나라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걸 뭐라고 불렀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영국산 면직물을 옥양목이라고 불렀어. 훨씬 품질이 좋았거든. 기계로 찍어내서. 우리나라에서는 쌀, 콩, 소가죽 등을 사들여 일본으로 가져갔다. 그냥 이렇게 되는 거지. 일본은 우리나라에 면직물을 팔고 그 판돈으로
소가죽을 팔았단 말이야. 쌀콩 소가죽을 가져왔단 말이야. 그 중에서도 주로 쌀을 많이 가져갔어. 자, 그리고 일본 상인들은 개항장에서 일본 화폐를 사용했고 관세도 전혀 납부하지 않아. 여기에 보면 조의 수호조교 부록을 보면 일본국 인민은 본국에서 통용되는 여러 화폐로 조선국 인민이 보유하고 있는 물자와 교환할 수 있다. 그리고 조선이 지정한 여러 항구에서 일본 화폐를 통용할 수 있다. 일본 애들은 우리나라에서 지네 돈 쓸 수 있단 말이야. 원래 그렇게 안 되지. 다른 나라 가면 무조건 그 나라 돈을 써야 되는데 얘네들은 우리나라한테 자기네 나라 돈을 쓸 수 있게 조약을 맺어버린 거야. 그래서 관세도 납부를 안 해. 그래서 조선은 우리나라에서 일본인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일본인들이 와서 실컷 무역을 함에도 불구하고 관세를 못 받기 때문에 재정 수입도 얻지 못하고 우리나라 산업을 보호할 장치도 상실하는 거예요. 관세로 장벽을 세워놓으면 어때? 외국 물건이 제대로 못 들어오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런 물건을 만들어 팔 수 있는데 일본 애들은 강화도 조약으로 관세를 아예 안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일본인들이 관세도 우리나라에 내지 않고 마음껏 물건을 팔아버리는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는 재정 수입도 안 들어오고 관세를 못 받으니까 관세를 안 받게 되니까 우리나라 산업을 보호할 수도 없게 됐다는 거예요. 자, 이런 과정에서 조선의 일부 지주들은 일본에 쌀을 판매하면서 돈을 벌기도 했겠지. 하지만 대다수 백성은 우리나라에 있던 쌀이 일본에 유출되면 우리나라가 먹을 게 남아 돌아서 일본에 갖다 파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나라엔 쌀이 부족하게 되고 쌀 가격이 우리나라에서 높아지겠지. 일본으로 쌀이 나가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곡물 가격이 올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통을 겪게 된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일어나는 게 그래서 우리나라 하층민들이 당시에 일본을 싫어한 거야. 일본이랑 개항을 맺고 나니까 살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지. 그래서 이모군란 같은 사건도 벌어지는 거고 나아가서는 동학농민운동 같은 사건도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일본은 어땠을까? 일본의 곡물 가격은 당연히 낮아졌겠지. 일본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쌀을 사가서 일본에 쌀이 많아질 거니까. 그래서 낮아진 곡물 가격 덕분에 일본은 도시에 있는 노동자의 임금을 낮게 유지할 수 있어. 왜? 쌀값이 싸지니까 노동자들에게 월급을 조금 줘도 노동자들이 그 돈 가지고 쌀을 사서 먹고 살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낮은 임금으로 공장을 돌렸기 때문에 일본은 산업화의 기초를 다지는데 우리나라와의 무역이 기여했던 거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씁쓸한 현실이겠지. 자, 그러다가 새로운 조약이 맺어집니다. 조청산민 수륙무역장정이라는 청나라와 조선이 맺은 1882년에 맺어진 조약이야. 그 결과로 아까 얘기했던 거류지 무역이 붕괴되는데 왜 무역이 붕괴가 되느냐? 거류지 무역의 핵심은 뭐야? 외국인이 신리 바깥으로 못 나오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죠. 개항장 바깥으로 못 나온다고. 신리 바깥으로. 그런데 이 제한이 없어지게 되겠죠. 외국인들 우리나라에 막 들어오겠지. 소비자들한테. 그러면 이 둘을 연결해 주던 중간 상인들은 필요가 없어지고 외국인들이 직접 우리나라 소비자들한테 물건을 팔 거 아니야. 그러면 거류지 무역은 붕괴가 되는 거지. 자, 조청산민 수륙무역장정은 뭐 때문에 맺어지느냐? 1882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모군란이 일어나게 됐단 말이야. 그걸 청나라가 진압을 한 다음에 청나라와 우리나라 사이에 맺은 조약이 조청산민 수륙무역장정이야. 그럼 여기에 핵심 내용이 뭐냐? 청나라의 내지 통상권의 인정이죠. 내지 통상권이 뭐냐? 개항장 바깥으로 외국 상인들이 청나라 상인들이 들어올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청나라 상인들이 우리나라 개항장은 인천, 원산, 부산이지. 근데 양화진과 한성의 정포 개설이 가능하다. 한성 서울이고 양화진은 이땐 서울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서울이야. 양화대교 있잖아. 서울에 점포가 개설된단 말이야. 원래는 부산, 인천, 원산, 심리 바깥으로 못 나오는데 청나라 상인이 양화진, 산성, 서울에 들어와서 장사를 할 수 있게 됐단 말이지. 이런 걸 내지 통상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치? 여기 보면
중국 상인이 조선의 양화진과 한성에 들어가 영업소를 개설한 경우를 제외하고 각종 화물을 내지로 운반할, 내지는 어디겠어? 우리나라 내륙을 얘기하겠지. 상점을 차리고 파는 것을 허가하지 않는다. 허가를 안 한다네요. 근데 밑에 잘 봐. 양국 상인이 내지로 들어와 토산물을 구입하려고 할 때는 피차의 상무위원에게 청하여 지방관과 함께 서명한 허가증을 발급하되 구입할 곳을 명시한다. 허가증만 받으면, 안 된다고 얘기했지만 허가증 받으면 된다는 얘기야. 비유하자면 여러분들이 학교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되는데 담임선생님한테 외출증 받으면 가능하잖아. 그럼 나갈 수 있는 거지. 조청산민 순용무역 장정도 마찬가지야. 내지로 못 들어간다라고 얘기하지만 허가증 받으면 가능한다고 했으니까 내지 통상권 인정한 거나 다름이 없어. 그래서 청상인은 개항장을 벗어나 내륙 지역으로 진출할 수 있게 됐고, 당연히 일본 상인이 장악하던 조선시장은 직접 내지로 들어온 청나라 상인들이 빠르게 잠식할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이렇게 변한단 말이야. 원래 청나라가 우리나라 무역에 차지하던 비중이 그전에 아예 없었겠죠. 근데 1885년부터 조청산민 순용무역장정은 82년인데 한 3년 지나고 나서 계산을 해보니까 20%도 안 돼. 근데 이게 점점 비율이 높아져서 나중에는 거의 5대5까지 올라가게 되지. 1894년 확 줄어든 건 청일전쟁 때문일 거야. 청나라 상인의 비중이 점점 올라가게 된다는 거지. 일본 상인의 비중은 줄어들게 된다는 이야기야. 일본 당연히 이런 상황이 달갑지 않겠지. 그래서 새로운 조약을 맺어버려. 그게 바로 조일 통상장정이라는 거야. 자, 조일 통상장정은 1883년에 조선과 일본 사이에 맺어진 거야. 일본은 당연히 조청상민 수류무역 장정으로 청나라 상인이 내지 통상권을 획득했기 때문에 자기네 나라 상인한테도 그걸 주길 원했어. 그래서 어떤 걸 하느냐? 최혜국 대우 조항을 집어넣어버려. 강화도 조약엔 최혜국 대우가 없었어. 최혜국 대우가 제일 먼저 들어간 건 미국과 맺은 조미수역 통상조약에 최혜국 대우가 들어갔지. 최혜국 대우가 뭡니까? 다른 나라에 좋은 거 해주면 우리나라한테도 해주라는 거잖아. 최혜국 대우를 넣었기 때문에 청나라한테 줬던 내지 통상권 누구한테도 줄 수 있는 거야? 일본한테도 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일본 상인도 조선 내륙으로 진출이 가능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뭐 미국은 어때? 미국 당연히 미국 상인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올 수 있겠지. 최혜국 대우가 있으니까. 자, 대신에 일본은 뭘 허가를 해줬냐면 관세를 드디어 부과할 수 있게 됐어. 일본 상인들에게. 그리고 방공령을 수용했다고 하는데 방공령이 뭐냐면 일본 상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수입해 가던 게 쌀이잖아. 근데 쌀이 막 무한정 빠져나가면 그게 식량이니까 안 되잖아. 그래서 조선 정부가 여기 보면 조선국에서 가뭄, 홍수, 전쟁 등의 일로 국내 양식이 부족할 것이 우려가 되면 쌀 수출을 금지할 수 있는 게 방공령이야. 근데 일본인은 꼼꼼하기 때문에 여기도 뭔가 장치를 집어넣어. 뭘 집어넣었냐면 하려면 한 달 전에 알려줘야 된다. 야, 근데 솔직히 가뭄, 홍수, 전쟁이 벌어지기 한 달 전에 어떻게 예측이 되니? 벌어지고 나면 당장 부족할 거 아니야. 근데 한 달 동안 미리, 한 달 전에 미리 얘기해놓고 한 달 동안은 못 맞고 있다가 한 달 뒤에나 가능하면 그게 제대로 방어가 안 되겠지. 여러분들도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벌어졌을 때 마스크가 우리나라에서 한창 부족했을 때 만약에 이런 방공령 같은 조항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봐. 마스크 수출을 막고 싶은데 한 달 전에 얘기해줘야 돼. 그러면 그 이전에 외국 상인들이 우리나라에서 한 달간 마스크를 싹 빼가겠지. 방공령도 마찬가지야. 방공령도 수용은 했지만 단서 조항이 한 달 전에 일본 영사관에 통지해야 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방공령이 들어가긴 했지만 실제적 효과는 약할 수밖에 없는 거야. 한 달 동안 일본 상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사갈 수도 있다는 거지. 그리고 밑에 있는 내용은 잘 읽어보면 알겠지만 최혜국 대우 조항입니다. 여기 읽어보면 앞으로 조선 정부에서 어떠한 권리나 특점 및 혜택과 우대를 다른 나라 관리와 백성에게
베풀 때에는 일본국 관리와 백성도 마찬가지로 일체 그 혜택을 받는다. 이런 걸 최애국 대우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청나라하고는 조총산민 수립무역장정을 맺고 1년 뒤에 일본과는 조일 통상장정을 맺게 되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청나라 일본 상인은 모두 우리나라 내륙에 진출하게 돼. 당연히 거류지 무역은 붕괴되겠지. 그래서 개항장의 객주같이 거류지 무역으로 돈을 벌었던 사람들은 당연히 큰 타격을 입게 되겠지. 자, 그럼 청나라와 일본 상인들은 우리나라 와서 모두 파는 건 영국산 면제품이야. 그러면 사실 청나라와 일본도 돈을 벌겠지만 최종적으로 돈 버는 애들은 영국인이었을 수도 있는 거지. 영국이 그만큼 당시에는 세계에서 산업이 가장 발달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이득을 봤던 거야. 자, 근데 둘 다 똑같은 거 파는데 청나라 상인들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청나라가 좀 더 싸게 팔았대. 왜? 유통 과정이 간단해지는 거야. 왜냐하면 영국산 면직물이 먼저 중국 상하이에 갔다가 일본에 간 걸 조선에 팔잖아. 근데 청나라는 상하이가 지네 땅이잖아. 바로 조선으로 팔아버리니까 중간에 어때? 유통 과정이 하나 없어지지. 그러니까 훨씬 더 싸게 팔 수 있는 거야. 그리고 갑신정변이 벌어지고 나서 청나라 영향력이 훨씬 강해지죠. 이것까지 진압을 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겹쳐서 청나라 상인의 활동은 점점 활발해져서 85년 이후부터 청나라 상인의 점유율이 꾸준히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랬던 양상이 또 청일전쟁 그리고 뭐 아간파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또 양상이 조금 변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자, 청일전쟁으로 청나라 상인들은 이제 힘이 없어졌겠지. 일본인들이 힘이 세지는가 싶었는데 을미사변 이후에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가는 아간파천이 일어나게 돼. 아간파천으로 열강들은 우리나라의 이권을 앞다퉈 침탈하게 되는데 특히 러시아가 앞장섰겠지.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갔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군사와 재정 고문을 파견하고 광산 산림 등의 이권을 침탈한다. 그래서 러시아는 1896년 이후에 두만강 산림 체벌권, 압록강 산림 체벌권, 울릉도 산림 체벌권 이런 나무를 잘 나가는 이권을 우리나라에서 계속 가져가게 돼. 나무가 많이 필요했나 봐. 얘네가 뭐 그때 시베리아 횡단열차 만들고 있어서 나무가 많이 필요했대. 그래서 막 자꾸 잘라가는 것 같아.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러시아가 이런 거 가져가면 뭐가 있습니까? 최애국 대우가 있겠지. 야, 러시아만 해주냐? 우리도 좀 해달라. 다른 나라 다 나서는 거야. 그래서 미국이 나섰어. 운상금강 등 광산 채굴권을 가져가고 철도, 전기, 전차 등의 이권을 차지하게 된다. 그래서 철도도 여기 보면 미국이 가져간 게 경인선 부설권을 미국이 가져가지. 영국, 독일, 프랑스도 마찬가지야. 야, 미국이랑 러시아한테만 주냐? 우리도 최애국 대우 있어. 그럼 우르르 와갖고 막 뭐 은산 광산이라든지, 그지? 뭐 프랑스는 뭐 경의선 체벌권, 그 부설권, 기차 부설권을, 철도 부설권을 가져간다든지, 그지? 뭐 독일도 막 무슨 광산을 가져간다든지, 그지? 이런 걸 앞센단 말이야. 그래서 유명한 게 미국이 우리가 노다지라는 말이 금강을 뜻하는 말이잖아. 그지? 여기가 노다지다, 완전 금강이다, 꿀강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미국의 운산 금강에서 금을 캐다가 우리나라 사람들 금을 만지려고 그러면 야, 노다치 막 이랬단 말이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야, 얘네가 금만 보면 노다치 이런 걸 봐서는 얘네 말로 금이 노다치구나. 그래서 이제 유행한 말이 노다지라는 말이야. 이런 흔적이 남아 있었던 거죠. 자, 일본은 주로 철도를 장악을 하게 되는데, 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청일전쟁 이후에 우리나라를 본격적으로 침탈해서 이권 침탈을 본격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른 열강들로부터 이권을 사들이는 경우가 많아. 특히 철도 같은 거. 왜냐하면 프랑스나 미국 같은 나라들이 일단 철도 부설권 사긴 샀는데 딴 거 하느라 바빠갖고 철도 부설 안 하거든.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를 완전 잡아먹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철도 부설권을 차지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다른 열강들로부터 이권을 사들이거나 넘겨받았는데 그 중에 가장 관심을 가졌던 게 철도 부설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물자 수송이 필수적인데 당시에는 철도가 물자 수송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일본이 이런 식으로 정책을 짠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 철도 부설권을 가져간 거 보면은, 자, 경인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미국한테 줬는데 일본이 1898년에 미국한테 이 부설권을 사버려. 자, 경의선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서울에서 신의주까지 연결되는 북쪽으로 가는 철도인 경의선 같은 경우에는 원래 우리나라가 프랑스한테 넘겨줬는데 프랑스가 일본한테 또 넘겨줘. 경부선은 부산과 우리나라 서울을 연결해주는 아주 핵심적인 노선이지. 이거 일본이 가져가고, 서울에서 원산까지 이어지는 경원선 일본이 가져가. 그러면 우리나라의 개항장이었던 인천, 원산, 부산을 연결하는 철도와 북쪽 만주 지역으로 가는 철도가 모두 일본에게 부설권이 다 넘어가는 거잖아. 이 철도를 일본이 다 깔아버린단 말이야. 일본은 이렇게 철도를 깔아서 대한제국의 곡식이나 상품을 부산으로 집결시켜서 일본으로 가져갔고, 또 반대 방향으로는 러일 전쟁이나 항일 의병운동 탄압에 필요한 병력을 이 철도로 빠르게 이동을 시키는 거지. 일본은 더 나아가서 대륙을 침략하기 위해서 철도를 연결하는 거야. 여기에 일본이 있잖아. 얘네 목표는 이 지역까지, 만주 지역까지 자기네들이 차지하는 게 목표란 말이야. 그래서 일본에서 출발해서 경부선, 경의선, 만주철도까지. 만주철도는 뭘로 얻어갔어? 만주철도는 간도여백으로 가져가지 않았나요? 그렇게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일본은 우리나라의 금융과 재정까지 장악을 하게 되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장악하게 되느냐? 자, 일본 제1은행이 조선에 해관세를 취급을 했대. 1884년부터. 그러니까 뭐 1883년부터 우리나라가 관세를 받았는데, 그 관세를 보관하는 그 은행이 일본 제1은행이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런 금융적인 거에 경험이 별로 없고, 당시에 일본 상인들과 무역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일본 애들이 이런 식으로 하자고 했겠지. 그리고 이걸 담보로 해서 우리나라가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이 일본 제1은행한테 돈을 많이 빌려갔는데, 일본 제1은행이 조선의 국고금, 그러니까 해관세를 취급했으니까 우리나라 정부 돈이잖아. 근데 이걸 이용해서 또 일본 상인들에게 돈을 빌려줘서 조선 진출을 또 지원하기도 해. 하여튼 똑똑하단 말이야. 그리고 일본은 이 외에도 차관, 나라와 나라 사이에 돈을 빌려주는 걸 차관이라고 얘기하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차관을 제공했다는 건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빚을 많이 졌다는 거야. 그래서 대한제국의 재정은 점점 일본에 예속이 되었고, 심지어 우린 자꾸 일본한테 돈 빌리니까 좀 그렇다, 다른 나라한테도 돈 빌리자 그러면 이런 건 또 방해를 해. 일본, 우리나라한테만 돈 빌려가라. 그럼 이거는 그냥 돈을 빌려주는 의도가 아니고 다른 의도도 숨어 있다고 봐야겠지. 자, 그리고 일본은 화폐 정리 사업이라는 걸 해서 또 우리나라의 금융을 또 장악하게 되는데, 일본이 당시에 1905년에 재정고문을 파견해서, 이거 어떤 조약인지 혹시 기억이 납니까? 기억이 나셔야 되는데. (1차) 한일 협약으로 고문을 파견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1904년 8월이에요. 그래서 일본에서 메가타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고문으로, 재정 고문으로 파견이 됐어요. 이 사람이 이제 우리나라의 재정을 장악하기 위해서 일본을 위해서 일을 했겠지. 그지?
자, 그래서 화폐정리 사업이란 건 뭐냐? 우리나라가 기존에 쓰던 백동화와 구화폐를 일본 제1은행권으로 교환하는 걸 화폐정리 사업이라고 불러. 왜 일본 돈으로 바꾸는 거야? 당연히 일본 애들은 우리나라를 잡아먹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멀쩡한 돈을 일본 돈으로 바꾸려고 하겠지. 그치? 원래 이 백동화라는 돈을 우리나라가 쓰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 멀쩡한 우리나라의 화폐를 일본의 화폐로 바꾸게 된다는 거지. 근데 문제가 있어. 이 화폐정리 사업으로 은행과 상공업자에게 큰 타격을 줬다고 했는데 왜 그러냐면 자, 이런 거야. 백동화, 아까 봤던 그 백동화라는 돌이 2.5전이면 일본 화폐 5전으로 바꿀 수 있어. 근데 화폐정리 사업을 할 때 우리나라 백동화를 일본 돈으로 바꿀 때 비율이 어떻게 되냐면 자, 값 좋은 제일 멀쩡한 돈이야. 새 돈이나 다름없는 멀쩡한 돈 2.5전을 일본 돈 2.5전으로 바꿔준다. 이상하지 않아? 원래 백동화는 일본 화폐 2배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가치가 50%로 떨어지게 돼. 멀쩡한 돈인데도 불구하고. 이건 그렇다 쳐. 이거는 또 막 파고 들어가면 사정이 있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 을종, 변종으로 나눠서 돈 상태가 안 좋으면 1전으로밖에 안 바꿔준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 이건 20%밖에 인정을 안 해주는 거야. 교환 불가. 야, 이건 빵원이야. 돈이 낡았다고 돈 취급을 안 해주는 경우가 우리가 있나요? 편의점에서 10,000원짜리 돈 내는데 그 돈이 더럽다고 편의점 사장이 안 받는 경우가 있나? 근데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진 거야. 그럼 이런 걸 벌인 의도가 뭐겠어? 봐,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이 원래 우리나라가 2,300만 원이라는 돈이 시중에 돌고 있었는데 1909년에 이 돈이 바뀐 게 1921만 원밖에. 그러면 400만 원이 어디론가 날아간 거야. 돈이. 어디 돈을 써서 날아간 게 아니고 돈이 돈 취급을 못 받아서 가치가 없어져서 날아가게 되는 거지. 그럼 당연히 우리나라 은행이나 상공업자들은 엄청난 타격을 받게 돼. 왜냐면 멀쩡한 돈이 없어진 거니까. 어디 돈을 써서 없어진 것도 아니고 이건 분명히 돈이었는데 일본 애들이 돈으로 인정을 안 해줘서 돈 취급을 못 받아서 날아간 거기 때문에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되는 거지. 자, 그리고 일본은 을사늑약 이후에 계속 차관을 제공해. 차관? 이 차관은요? 그전에도 차관을 제공했는데 을사늑약 이후에는 차관을 빌려주는 성격이 조금 더 달라지게 돼. 그전에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필요해서 빌려준 것도 있었는데 이제는 일본이 을사늑약 이후엔 통감부를 설치해서 우리나라 내정을 좌지우지하잖아. 그래서 세금 징수도 강화하고 통감부가 도로도 건설하고 항만도 건설하고 의병운동 탄압을 위해서 예산도 확대해서 그러면 갑자기 안 쓰던 돈을 써야 되니까 우리나라에 돈이 많이 필요하지. 돈 필요하면 어떻게 하는 거야? 비용은 다 일본에서 도입한 차관으로 충당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가 안 그래도 일본한테 빚을 많이 지고 있었는데 훨씬 더 많은 빚을 지게 됩니다. 1907년에 일본한테 진 빚이 1,300만 원이었는데 그 직전해인 1906년에 대한제국에서 세금으로 거둔 돈이 1,319만 원이에요. 1년 세금만큼이나 빚을 지고 있다는 얘기지. 이런 상태가 계속되다가는 우리나라가 계속되다가는 아니고 이미 우리나라는 재정이 일본에게 예속된 거나 다름이 없지. 그럼 이것 때문에 이걸 극복하자고 벌어지는 일이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국채보상운동이라는 게 괜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자, 일본은 재정과 금융만 예속시키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의 토지도 약탈하기 시작합니다. 자, 청일전쟁 이후에 일본은 전라도 등 많은 지역에서 불법적으로 토지를 매입한다. 특히 전라도에서 토지를 많이 가져갔는데 왜 그러냐면 일본 애들은 우리나라에서 쌀 가져가는 게 목표니까 농사 잘 되는 땅을 가져간단 말이야. 자, 러일 전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더 본격적으로 들어오겠지.
그래서 철도 부지와 군용지 확보를 명목으로 하여 1904년 2월에 맺은 한일 의정서라는 조약을 보면 일본 정부는 군략상 필요한 지점을 수시로 수용할 수 있어요. 수용을 한마디로 가진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땅에서 자기네들이 군사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마음대로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군사적으로 필요하다는 핑계로 땅을 가져가서 자기네 땅으로 만들겠지. 대한제국의 국유지나 민간인 토지를 강제로 가져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저번에 배웠듯이 애국계몽운동할 때 배웠듯이 황무지 개간권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것은 보안회가 반대를 해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이뤄내진 못하지. 근데 일본이 계속 우리나라의 토지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다는 이야기야. 자, 나중에 일본은 뭘 만드냐면 동양척식 주식회사라는 회사를 만들어. 진짜 이거 땅 뺏어가려고 그 땅 뺏어가는 전문으로 만든 회사란 말이야. 자, 대한제공 우리가 광무개혁 배울 때 배웠듯이 지게 사업을 할 때, 양전지게 사업을 할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외국인이 계양장이 아닌 곳에 땅을 가지는 걸 금지했어. 근데 1908년이면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 마음대로 할 테니까 이런 법령 무효화시켜. 외국인들이 계양장 바깥에 토지 소유하는 거? 야, 그거 이제 돼. 우리가 되게 만들기로 했어. 그렇게 해버린단 말이야. 당연히 그 전까지 일본인들이 가져갔던 토지 소유가 이제는 불법도 아니게 되는 거야. 그리고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지금까지 약탈한 토지와 앞으로 약탈하는 토지를 1908년에 만드는데 일제시대 내내 이 회사는 유지가 돼. 일본 제국이 우리나라에서 빼앗아간 땅을 이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관리를 해서 일본인들한테, 우리나라로 이민 오는 일본인들에게 싸게 팔거나 아니면 일본인들이 안 사면 그냥 동양척식 주식회사에서 한국인들 시켜서 소작을 시켜버린단 말이야. 잠깐 빌려주고 농사나 지어라. 이게 바로 동양척식 주식회사입니다. 근데 이게 해방이 되고 7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명의로 된 동양척식 주식회사 명의로 된 토지와 건물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왜 벌어지냐면 토지의 정리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러는데, 토지 대장이라는 게 제대로 정리가 안 돼서 그러는데, 얼마나 우리나라 땅을 구석구석 차지를 했으면 아직도 걔네 명의로 동양척식 주식회사 명의로 된 땅이 존재를 하겠어요. 이런 건 어떻게 되냐? 이런 건 아무래도 그지? 우리나라 국유지로 편입이 되거나 하겠지. 여기에 보면 전남부 지역에 등기 기록이 많은 거예요. 전남북이라 하면 전라도를 얘기하는 거지. 일본 애들은 전라도에 있는 땅을 많이 가져갔어. 왜 그러냐면 누누이 얘기하듯이 일본 애들은 우리나라에서 쌀을 가져가기를 원하는데 농사가 잘 되는 지역이 전라도 땅이니까 거기에 있는 토지를 많이 가져간다는 거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